지금 중국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독증 치료 언어로 한국어를 도입하겠습니다. 중국 최고 소아신경학회가 내놓은 이 발표에 전국 의사들과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자보다 한글이 낫다고요? 중국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요? 중국 공산당 교육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언론과 SNS에는 한글 침투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장의 시작은 딱 한 명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루잉입니다. 베이징 제1인민병원 소아신경정신과 교수죠. 39세가 되도록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모든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모두 저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의사였거든요. 진료실 벽에는 수십 개의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베이징대 의과대학 수석 졸업, 하버드 의대 교환 교수, 중국 소아정신의학회 최우수 논문상까지. 제 인생은 완벽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소아정신의학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규모 학회였어요. 전 세계 의료진 2,000명이 참석한 권위 있는 자리였죠.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발표자는 서울대 병원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문자인지 장애 치료법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난독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원래 문자도 없던 나라였잖아요. 중국 한자를 빌려 쓰다가 15세기에 와서야 겨우 글자를 만든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후진국이 만든 문자를 의학 치료에 쓴다고 제 옆에 앉은 독일 교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잠시만요, 발표자님. 한글이 제대로 된 문자이기나 합니까? 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어요. 그 이상한 곡선들, 동글동글하고 꼬불꼬불한 형태들, 형태학적으로 단순한 기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학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문자 자체의 체계성에 의문이 드는데요. 회장이 조용해졌죠. 한국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뒤에 앉은 중국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 있게 계속했어요. 중국처럼 수천 년 역사의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문자를 써야 하죠? 한자는 깊이가 있는 문자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체계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죠. 10년 전 아버지는 한국 기업과 사업을 하셨어요. 전자부품 수출 사업이었는데 수백만 달러 규모의 큰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더 싼 납품업체를 찾았다는 이유였죠. 아버지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는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한국의 것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제 딸 루오이에게도 항상 말했죠. 최고이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 도움은 필요 없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학회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중국 의학이 최고라고요. 동료들에게도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의술이 뛰어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바로 며칠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6세 딸 루오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매일 저녁 7시 한자 공부 시간만 되면 루오이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아이가 자꾸 말했지만 병원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온몸에 식은땀이 났고 숨이 가빠졌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무서운 글자들이 저를 쫓아와요. 루오이가 울며 제게 매달렸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한자 연습장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을 했습니다.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눈꺼풀이 자꾸 떨리는 틱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루오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해요. 글자 쓰기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루오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스케치북에 이상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입이 실로 꿰매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눈에서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주변에는 거대한 한자들이 괴물처럼 그려져 있었고 그 글자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루오이야, 이 그림 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글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죠. MRI, 뇌파 검사, 인지능력 테스트까지 모든 걸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난독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각적 문자 인식장애의 일종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루오이는 복잡한 한자 구조를 뇌에서 처리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자의 획 순서와 복잡한 구조가 아이에게는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집 서재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내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다니. 제 모든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아정신과 교수인 제가 정작 제 딸의 고통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치료했으면서 말이에요. 루오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제잘제잘 얘기하던 아이가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을 때면 루오이만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글자가 주는 공포 때문에 동화책조차 멀리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주의 환경이 딸을 더욱 옥죄고 있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너만 못하니? 그런 말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루오이의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오만함을 보았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동료 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왕 교수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루오이의 상태를 지켜보던 그가 어느 날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루이잉,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왕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루오이가 어제 또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거든요. 친구들이 함께 읽던 동화책을 보고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서울에서 연구할 때 봤는데 시각 인식이 한자보다 훨씬 단순해요.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우리 딸에게 한국 글자를요?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문자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자기네 나라에서만 쓰면 되지.
그 책에도 없는 글자를 왜 다른 나라까지 전파시키려고 하는 거죠? 왕 교수가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루잉,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이. 연구 결과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수천 년 역사의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문자를 써야 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왕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가면서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루이잉, 편견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루오이가 또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엄마, 글자들이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작은 몸으로 떨고 있는 딸을 보니 제 고집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침실에서 아이를 달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왕 교수 말이 맞을까? 내가 아이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몰래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매우 체계적인 문자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학회에서 형태학적으로 단순한 기호라고 무시했던 그 글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매일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받침의 원리,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 배우면 배울수록 체계적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한국 의사에게 했던 말들이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한글을 공부한 뒤 드디어 루오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였거든요. 한자 공부 때문에 이미 글자 자체에 대한 공포가 생긴 상태였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루오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가 옆에 앉았어요. 루오이야, 엄마랑 새로운 그림놀이 할까? 아이는 크레용을 든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글자 아니야. 그냥 재미있는 그림이야. 제가 빨리 말했어요. 루오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흰 종이를 꺼내서 동그라미와 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리을이야. 혀가 굴러가는 소리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루오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선과 원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했어요. 우는 입술이 오므라진 모양이야. 우소리 날 때 말이야. 입술을 이렇게 해봐.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루오이가 따라했습니다. 우. 아이가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입술 모양 같아요. 그렇지.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정말 똑똑했나 봐.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야. 응 소리가 날 때 목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그렇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리을, 우, 이응, 오, 이응, 이. 루오이는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글자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이상한 곡선들, 동글동글 꼬불꼬불한 것들이라고 무시했던 한글이 제 딸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글자들을 합쳐보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을 우이응 루, 오이응이 오이.
합치면 뭐가 될까? 루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오이. 루오이. 맞아. 이게 바로 우리 루오이 이름이야. 제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루오이가 크레용을 들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루오이라고 썼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자를 쓸 때처럼 식은땀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내 이름이야? 루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 존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루오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내 아이가 세상의 글자로 자기를 표현했어. 엄마 울어요? 루오이가 제 볼을 만지며 물었어요. 응,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루오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름을 썼으니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루오이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에서도 웃고 있더군요. 잠꼬대로 엄마, 내 이름 써줄까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한글이 딸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무시했던 그 한글이 제 딸을 구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루오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2주 만에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작은 일기장에 한글로 자신의 감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밌었다. 엄마랑 놀아서 좋았다. 꿈에서 예쁜 글자들이 나왔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무엇보다 루오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제가 써줬더니 친구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저는 한글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료 중 떠오르는 생각들, 환자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 치료 계획들을 한글로 적었죠. 신기하게도 한자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더 자유로웠어요.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뉘앙스들을 한글로는 쉽게 담을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이 제 메모를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메모 정리가 엄청 빨라지셨네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간호사 장 씨가 물었어요. 한글이야. 한국 문자지. 제가 대답했죠. 간호사들은 신기해했어요. 제가 한자로 복잡하게 써야 할 환자 상태를 한글로는 몇 줄로 간단히 정리하는 걸 보았거든요. 교수님, 한글 배우고 나서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젊은 간호사 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루오이가 좋아지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희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업무 메모할 때 더 빠를 것 같아요. 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신기해하던 간호사들이 점점 실용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한글 스터디가 시작되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병원 휴게실에 모여서 한글을 배웠죠.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젊은 레지던트 의사들도 참여했어요. 교수님, 한글로 환자 차트 정리하니까 정말 편해요. 2년차 레지던트 왕 의사가 말했어요. 감정적인 상태를 기록하는데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난독증 환자들의 임상 기록도 일부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 변화들,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진전들을 한글로 기록했어요. 놀랍게도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더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한글은 시각, 청각, 인지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문자야.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회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형태학적으로 단순한 기호라고 무시했던 그 글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과학적 도구였던 거예요. 루오이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한국 동화책들이었어요. 왕 교수가 몇 권 구해다 준 거였죠. 글자에 대한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글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책 재밌어요. 한글로 된 책 더 없어요? 루오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글자만 봐도 떨던 아이가 이제는 책을 읽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회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그 문자가 제 딸과 저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피해왔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었어요. 10년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분쟁 이후 쓰러지신 아버지.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원망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글이 제 딸을 구해주었고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407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셨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아버지.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 루이인이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루오이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쓰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림텐셴. 아버지의 이름을 한글로 쓰니 림텐셴이 되었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자로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쓰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한글로 쓰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의 좌절감,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병상에 누워야 하는 억울함. 그 모든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죠? 제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그동안 한국을 원망했어요. 한국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글자가 제 딸을 구해줬어요. 루오이가 난독증으로 고생할 때 한글이 희망을 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에서 용서로, 원망에서 이해로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아버지 이름을 쓰면서 저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도 한국을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사업이 안 풀린 거였을 뿐이잖아요. 저만 혼자 원망하고 있었네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시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아버지, 손녀 루오이가 한글로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도 한글로 썼고요. 우리 이제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요. 제가 아버지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한글이 저에게 준 2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치유였어요. 10년 동안 제 마음을 옥죄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료진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글 인지치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난독증 치료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루오이의 치료 과정, 한글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실제 효과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고 몇몇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게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죠. 제 개인적인 편견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으로 한글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한글 인지치료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학회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한국 의료계의 관심을 끈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가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루오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글을 만든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세종대왕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루오이와 함께 서울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이 보였어요. 그 글자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죠. 서울대 병원에서 마중 나온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1년 전 싱가포르 학회에서 제가 비판했던 바로 그 발표자였어요. 얼굴을 마주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김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교수님 덕분에 한글 치료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됐어요. 이렇게 직접 적용해서 성과를 내신 것도 놀랍고요. 다음 날 서울대 병원을 견학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한 초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교였어요. 난독증이 있던 8세 학생 민수가 한글 교육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책 읽는 게 정말 재밌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글자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루오이와 똑같았거든요. 한글이 이 아이에게도 희망을 준 거예요. 루오이야, 저 친구도 너처럼 한글로 글자를 배웠나 봐.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저 친구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루오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의 언어학자들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과정을 고려한 과학적 도구입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루오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도 갔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루오이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래, 맞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우리 루오이를 구해줬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구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세종대왕상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자가 제 딸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구해줬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루오이도 신나서 간판의 글자들을 읽어가며 걸었어요. 엄마,
여기 글자들이 다 읽혀요. 신기해요. 루오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확신이 생겼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효과를 알려야겠다고요. 마침 중국 소아정신의학회에서 대형 학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온 의료진 5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1년 전 제가 한국 의사를 비판했던 바로 그 학회였죠. 학회 조직위원회에 연락해서 발표 기회를 요청했어요. 한글을 이용한 난독증 치료의 혁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지만 제 논문과 치료 사례를 보고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제 모습, 루오이의 변화, 그리고 한글이 우리에게 준 기적까지 모든 걸 진솔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루오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청중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이를 데려왔을까 하면서 말이죠.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글을 비판했던 린 루이잉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한글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고백하러 왔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1년 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는 제 딸 루오이입니다. 6세의 심각한 난독증 진단을 받았어요. 루오이를 소개하며 말했죠. 한자를 볼 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글자 때문에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루오이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난독증 진단부터 한글과의 첫 만남, 그리고 놀라운 회복까지. 슬라이드에는 루오이가 그린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입이 꿰매진 아이 그림에서 시작해서 한글을 배운 후 그린 환한 웃음의 그림까지.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의학적 데이터와 함께 아이의 실제 변화 과정을 보여주니까 더욱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한글은 저희 딸에게 문자 이전의 존재 증명의 수단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글자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건 한글이 유일했어요. 복잡한 한자가 주던 공포를 단순하고 과학적인 한글이 치유해준 거죠. 이때 루오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연습한 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오이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회장을 울렸습니다. 한글 덕분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엄마가 무서워했던 글자가 저에게는 친구가 됐어요. 그 순간 회장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아이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무대 뒤쪽에 준비해둔 큰 현수막이 내려왔어요. 한글은 희망입니다. 린 루이잉, 베이징 대학교 부속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글을 형태학적으로 단순한 기호라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진정한 과학이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질문도 쏟아졌죠. 실제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인지 장애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한글 교육 매뉴얼을 구할 수 있나요? 그날 발표는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인지치료 파일럿 프로그램이 베이징 시내 3개 병원에서 공식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고요. SNS에서는 한글 치료법, 중국 난독증의 변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 제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거였어요. 10년 만에 눈을 뜨신 거죠. 첫 마디가 루이잉아, 고생 많았다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문자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치료 도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문자입니다. 그날 밤 루오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책을 읽을 수 있겠네요. 한글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글이 만든 기적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정말로 희망이라는 걸요. 여러분, 베이징의 린 루이잉 교수님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오이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의 글자가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간 이야기였습니다.